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의 윤은기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라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농촌에서는 산지 조직화로 힘을 모으고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여 년 전에 시대를 앞선 눈을 가진 한 농부가 지역 농산물의 명품 브랜드화에 성공했습니다. 밥맛 좋기로 유명한 철원 5대 쌀을 오늘날 모습으로 키운 1등 공신입니다. 철원 특수미 생산자 협의회 최정호 회장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 철원군 특수미 생산자 협의회 최정호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최 회장님의 별명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를 가장 잘 짓는 분이다. 한마디로 쌀 농사하면 최정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본인도 들어보시죠? 뭐 덜어는 듣습니다. 예. 덜어는 들으시는가? 네네. 자주 들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쌀 농사를 하시는데 규모, 연간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는 약 한 20헥타, 한 6, 7만 평 이제 되고요. 예. 매출액은 뭐 그에 이제 시세에 따라서. 예, 시세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뭐 한 2억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내실 있게 이제 이 쌀 농사를 잘 지시는데 그 철원 5대 쌀 하면 이제 브랜드가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품종이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한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이 품종이 다른 품종보다 수량이 적고 재배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밥맛이 좋아요. 밥맛이. 예, 밥맛이 좋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수입 개방 대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려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해 와서 오늘날에 이제 오대쌀이 대한민국 쌀 중에 브랜드화가 된 그 단일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뭐 밥맛 좋은 게 사실 최고인데. 그렇죠. 그 밥맛이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유가 있는 게 지금 그 기후, 예. 토양, 또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 철원이라고 하는 곳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을이 일찍 오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밤낮의 일교차가 8도에서 10도 이상 나야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철원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이 철원 오대쌀이 됩니다. 그 철원은 그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아침 저녁에는. 초복, 중복, 말복 요 복만 지나면 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할 정도로 저녁에 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쌀 맛이 정말 밥맛이 좋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럼 5대 쌀 재배를 처음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종자가 생긴 게 이제 1982년도에 생겨가지고요. 쭉 이렇게 신품종이 나와서 신겨지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배 안전성도 떨어지고 예. 수량도 다른 품종보다 10% 적게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착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90년대 이제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WTO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94년도에 이제 그 WTO 협상이 되면서 쌀은 10년 유예가 돼서 2004년도엔 수입이 될 거다라는 그런 확정 가운데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쌀고장인 철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대쌀이 수량 적게 나고 재배 안전성도 떨어지지만 밥맛이 좋기 때문에 단일 품종화해서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을 이제 저희 쌀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농협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연구에 이런 걸 가지고 꾸준히 이제 뭘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 근데 미래 지향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도농업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는 연구 과제로 선정이 돼야만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저희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쌀농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를 하니까 네. 관계 기관에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상당 기간을 해왔습니다. 자, 철원 5대 쌀을 그러니까 짓기 전에 원래 짙은 품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뭘 하나 짓게 되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품종 바꿔서 짓는다는 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그 결국 농민들을 다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득시키는 작업을 군 농정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농협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또 저희가 이제 대안 제시를 계속하고 저희가 해외 연수도 계속 다니면서 외국에서 정보를 얻고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나 이제 그런 거를 저희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희 스스로가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처음에 그렇게 주변 분들 설득하시고 그럴 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었나요? 그 당시에? 그때는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네. 그때는 한참 뭐 정말 그 패기, 용기, 네. 어떤 도전 정신 그런 게 한참 있을 때고요. 개인을 넘어서 지역 사회를 어떻게든지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 함께.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쌀 맛이 정말 그 좋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 수확량이 적으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부딪힐 수 있는데 그 어떻게 설득을 하나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정책이죠. 예. 정책을 제안을 해서 군비로 그 소득을 좀 보전해 주자. 그래서 벼 1kg에 20원씩 2년 동안을 군비로 지원을 해서 장려금조를 이렇게 해서 농가에 소득 보전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군수님도 설득을 또 해야 되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 군수님 뭐 또 농정과장님 또 이게 기술센터의 그 직원들 이렇게 다 이게 정보가 공유가 돼서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죠. 뭐 저희 같은 농업인 한 사람이 뭐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요새 유행하는 협업을 통해서 정말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좋은 쌀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팔아야 된단 말이죠. 팔으려니까 바로 중요한 것이 이제 마케팅, 그러려니까 브랜드화인데 네. 이 브랜드화가 성공이 됐다고 이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까? 브랜드화. 암만 좋은 농산물이라도 내가 생산한 거라도 네. 소비자가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모르니까 이제 소비자 초청 행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2년 동안 그 1년에 그게 지금 기억하기는 8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 많은 돈 들였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돈을 농가에 놀아주는 거를 네. 그 장려금을 홍보비로 돌리자.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TV의 홍보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라디오 같은 데도 물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재원으로 버스를 사서 투어를 했습니다. 소비자 초청. 소비자 모셔다 놓고 한번 네네. 맛을 보라. 네. 서울에 어느 곳에 30명 이상만 모여 있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가서 모셔다가 철원 1일 안보관광 투어를 시켜드리고 1kg짜리 쌀을 하나씩 드리고 점심 식사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먹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진짜 먹어봐야 그렇죠. 틀먹구나. 근데 그때 그 반응들이 어땠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투어를 할 때 반응. 강원도 철원이라 그러면 이제 강원도라 그러면 우선 감자, 네. 바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철원에 와 보시고 나서는 거기는 우선 그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예.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개 농지가 전방에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는 뭐 청정 지역이고 우선. 와서 보면 아는 거죠. 예. 청정 지역인 줄 알게 되니까 역시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쌀이 첫 번째 이제 안전성이 우선 뛰어나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오다가 대개가 이 남쪽이나 서쪽으로 빠져나가지 내륙 지방을 관통하는 게 적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비례해충도 적고요. 또 그렇게 하고 우스갯소리로 철원은 전방이라 태풍이 못 들어온다.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온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지정적인 위치가 깨끗한 지역이라는 예, 것도 예, 그런 예. 거죠. 그렇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약도 덜 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이제 후방의 거보다 이제 생육일수가 짧기 때문에 이제 덜 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 제일 중요한 게 일교차가 예. 심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8도에서 10도 영상 그 차이가 나면 쌀이 이 벼에서 충분히 동화작용을 해서 쌀로 저녁에 보내줘야 되는데 날씨가 뜨거우면 자체 소모량으로 다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철원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쌀이 아주 야무져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쌀만 좋은 게 아니라 채소원년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것도 따다가 넣고 가락시장에 넣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철원 거랑 저 더운 지방에 생산된 거랑 같이 흔들어 보면 철원 거는 짱짱하고 네. 이 아랫지방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쪽파석하고. 늘어지고 이제 예. 그런 그 결과가 있고요. 꽃 같은 것도 확실히 이 색깔이 예. 선명하고 오래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예. 자, 그거를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체험을 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고. 네. 근데 그 대형 가마솥을 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디 가든지 제일 중요한 게 맛보는 게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맛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모이는 그런 뭐 몇천 명 모이는 데 가서 그 어떻게 시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형 가마솥을 제작을 하자고 그래서 국내에서 대형 가마솥을 제작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주문 제작을 해서 가져온 걸로. 아니 얼마나 크길래 그 정도 대형이죠? 사람이 솥뚜껑도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체인브럭이라고 하는 걸 걸어가지고 기계로 예, 끌어올리고. 기계로 들어 옮겨야 되는 솥뚜껑 하나도 이제 그렇게 크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최소한도 500명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마솥, 큰 가마솥. 500명을. 네. 야. 그래서 이제 그 철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철원에서 그 밥하는 팀들이 행사장에 가서 직접 장작을 떼 가지고 예. 그거 쌀밥을 합니다. 불 때는 것도 보통 일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서울이든지 어딘지 전국 뭐 제주도까지 예. 가서 이렇게 그런 그 밥 시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500인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가마솥. 네, 그것만 봐도 관광거리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건 뭐 저 그냥 쌀을 가만히로 보야겠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 많은 밥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예, 누룽지도 엄청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0인분인데 그걸 맛있게 하려면 진짜 그거야말로 기술자가 밥을 줘야겠어요. 그렇죠. 아무나 지면 안 네, 되고. 네, 네. 예, 물 조절도 해야 되고 말이죠. 정말 하나하나가 더 도전이고 안 해보던 일을 하시는 건데요. 자, 친환경 유기농 쌀농사가 이제 한동안 많이 또 퍼져나가고 지금도 이제 관심사가 되고 하는데 친환경 유기농 쌀농사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저희가 그 수입 개방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유기농 단지를 결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도농정국에서 수입 개방 되는데 무슨 대안이 없느냐 이제 그 도농정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양주에 있을 때 지금 그 유기농을 그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기농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청와대 보고까지 되는 우수 사례로 이제 보고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철원 아까도 말씀드렸죠. 철원은 우선 지정학적으로 그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친환경 하기에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을 대대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 많이 해오다가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쪽에 보조를 많이 주면서 친환경 다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예. 결론적으로 농가에서 친환경을 재배해 놓고도 쌀을 팔지 못하는 이런 그 결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판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이 우리가 일반 재배해서 나온 농산물 가격이랑 가격이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농가 소득 면에서 굳이 어렵게 친환경을 해서 일반 농산물하고 같이 이 가격을 받는다 그러면 친환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친환경을 접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싹이 튼 벽씨를 직접 논에 재배한다. 네.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말이죠. 이게 어떤 발상입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 옛날에는 벼 재배 방법이 모를 키워서 이양을 해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직파 재배라고 해서 건답 직파, 그냥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건답 직파도 있었고 또 물을 대놓고 뿌리는 담수 직파도 있었고요. 이게 다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96년도에 미국 갔을 때 거기 가 보니까 거기도 이제 직파를 하는데 거기는 그 마른 땅을 갈고 노타리를 쳐서 담합 기계를 눌러서 고를 만들어 놓고 항공기를 뿌리고 물을 대 가지고 넓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질 않아서 그걸 못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건답직파하고 이양하는 거고 그 중간 단계로 만들어진 게 이제 문헌 전파라는 게 이제 새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이 돼서 그거는 모낼 때처럼 논을 갈고 로타리 치고 수평 잡아서 이렇게 딱 해놓고 물을 뺀 상태에서 씨앗을 싹을 틔워가지고 이제 모를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이제 뭐가 관행재배하고 뭐가 다르냐면 장점이 뭔지 그게 궁금해요. 못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못자리가 되게 이제 그 필요하는 자재가 상토 들어가야죠, 모상자 들어가야죠, 또 저 종자 들어가야죠, 또 일정 시설이 들어가야죠.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농사의 가장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이 문헌 전파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3년, 1년 차, 2년 차, 3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차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 잡초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제초제를 뿌려도 살아남는 잡초가 저항성 잡초가 생겨가지고요. 그게 다시 내년에 싹이 터서 나오면 어떤 제초제로도 잘 듣질 않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철원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춥기 때문에 직파를 5월 뭐 5일서부터 한 15일 그 사이에 하는데 그 사이에 꼭 건조한 냉풍이 불어요. 그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그런 환경, 기후 환경 때문에 그리고 농약이라고 하는 게 일정 그 수온이 유지가 돼야 농약의 효과를 100% 발현을 하는데 지금 날씨가 차가우니까 농약이 분해돼서 토양에 흡착되는 과정이 따뜻한 지방하고 이제 또 다르군요.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이제 그 4년째 하다가 지금 경지 정리가 이제 되는 바람에 그것도 이제 그 손을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가 좋을까? 또 해봤더니 좋은 건 살리고 안 좋으면 다시 또 가야 되고. 자, 이런 그 결국 노력 그리고 또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상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 이거 명예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죠. 농사꾼으로서 제가 산업포장도 받았고요. 또 그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그 기술농업명예 대한민국
그 기술농업 명인 쌀 분야에 이제 2회째 이제 그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그 삶의 어떤 뭐 열매라 그럴까요? 예. 이제 그런 결과가 주어져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명인 소리 듣는다는 게 정말 그건 뭐 최고의 영예죠. 이렇게 쌀 농사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봉까지 오르셨는데 이게 10대 때는 아예 농사 짓기 싫어서 집에서 그냥 나간 적이 있다. 자, 그때 무슨 생각 먹고 어디로 간 겁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거를 보고 나는 농사 짓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 어려서부터 아주 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학교 4, 5학년 되니까 학교 가지 말고 모낼 때 일손 도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학교도 안 가고 일손을 도왔고요. 또 그때에 이제 그 수해가 나서 벼이삭을 호미로 파서 자르는 일도 애들 때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직업으로 할 게 못 된다. 네. 애들 때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 다음에 크면 이 골짜구니 삼태기안 같은 골짜구니에 살지 말고 나가야 된다. 넓은 데로 나가라. 넓은 데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 삶의 어렸을 때 환경하고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아니 근데 나중에 커서 나가라는 얘기지 벌써 그때 10대 때 갖추라는 얘기는 아닌데 말이야.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네. 그 가정 여건 환경이 학교를 지속해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이제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그럼 이제 서울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어디서 들었냐면 저희 이제 뒷동산에 그 서울분 이제 묘지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내려오시면 까만 집차를 타고 이제 뭐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오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흙 묻히고 먼지 묻히고 그냥 그 한복에 그냥 뭐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후줄근한 그런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정말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들 때서부터 이미 나는 농사 안 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가라. 예.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귀에 완전히 꽂힌 거죠. 예. 그래서 중학교를 억수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일단은 무작정 나온 거죠. 예. 서울에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무작정 나와서 가서 뭘 좀 배워보자. 이제 그때는 뭐 기술이 있어야 산다 이제 그랬으니까 기술을 좀 배우려고 이제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게 영등포 역전 뒤에 그 시계줄 만드는 그 이제 공장이 조그만 그 간의 수공업이라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길 이제 들어가서 일을 이제 배우고 하게 됐지요. 시계줄. 예. 그럼 시계줄은 뭐 금속도 있고 가죽도 있고 이런 그 이제 시계줄이 금속으로 된 거. 금속으로 된 거. 스테인레스로 된 거를 이제 그 모양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접고 해서 시계줄을 만드는 그런 일을 배우고 시작하던 중에 저희 큰형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가 이제 오남매인데 저희가 형님 두 분에 제가 이제 가운데고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둘째 형님은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하셨고 맏형님이 부모님 모시고 농사 짓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골로 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계속 농사를 하신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했는데 그때에 지금 6, 70년대에 그 이 농촌 사회 운동이 사회치 운동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그런 운동이 이제 한참 전개돼서 농업 기술을 이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과제장을 쓴 게 벼농사를 하니까 벼농사 과제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그 뭐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그냥 물모짜리 했을 때인데 그걸 이제 하는 걸 직접 제가 1년 벼농사하는 걸 기록을 남기고 해서 이제 과제장을 써서 벼농사에 대한 그 생리, 재배 기간 동안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제일 이제 첫 번째 과제로 벼농사 과제를 한번
이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를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과제장은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아유, 다 없어졌죠. 몇십 년 전 일인데요. 그거 갖고 있으면 가보가 될 뻔했는데. 근데 인삼은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인삼도 한번 하신 적 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청소년기에 지내는데 이제 강화에 이제 그 양주하고 강화하고 가까우니까 강화에서 오신 분이 인삼을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그 인삼밭에 일을 다니면서 인삼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그 금액의 소득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사를 어차피 지려고 하면 인삼 농사를 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농사를 지려면 일반 쌀 농사나 채소 농사보다는 인삼 농사를 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나의 꿈이죠. 예. 꿈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이제 일하던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대를 했는데 어느 분이 제의가 들어왔어요. 너 철원 가서 인삼 농사를 하면 예. 이득금의 3분의 1을 주겠다. 어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조건이죠. 인삼도 잘 나갈 때고. 인삼 가격도 좋을 때고 때고. 잘 나갈 때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철원이라는 거예요. 그 철원 하면 벌판인 건 다 알잖아요. 그때만 해더라도 지금 그 인삼밭 일복자재라고 그러죠. 지붕 만들어주는 자재가 아카시아 나무나 밤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걸 이제 기둥을 말뚝을 받고 그 위에다가 이제 비가 안 맞게 하는 재료를 볏짚으로 했어요. 근데 후방엔 볏짚이 많지 않으니까 철원 벌판엔 볏짚이 무궁무진하니까 땅 넓고 또 이 자재들이 있고 다. 자재들이 충분히 있고 또 한 가지는 후방에는 4년근 지나면서부터 밤에 야경을 서야 됩니다. 온도막을 지어놓고 도난 사건 때문에. 근데 거기는 군사보호 지역이니까 군인들이 보초를 지켜줘. 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는 시간만 되면 다 민간인들이 나와야 되니까 예. 밤에 도둑질 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 당시에는. 그래서 흔쾌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짜 청운의 꿈을 가지고 10년 뒤에는 내가 1억은 내가 현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 마치면서 그런 그 각오, 신념, 뭐 청운의 꿈, 젊었을 때니까. 예, 그때 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10년만 가서 고생하면 내가 상당한 어떤 위치에 경제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철원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삼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심어놓고 심으면 2년 차입니다. 그게 네. 이제 모종에서 1년 크니까 3년 차, 4년 차까지는 잘 커요. 근데 이제 4년 차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인삼이 하루 아침에 잎이 충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빳빳했던 잎이. 그 파보면 몸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썩고.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담배 인삼 공사가 종로사가에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흙이랑 인삼이랑 파가지고 와서 이거 원인 규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박사님들한테 그거를 4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진 게 인삼을 썩이는 그 선충이라는 충이 있는데 그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인삼연구소에서도 이제 곤충 연구하는 분이 따로 없으니까 그 소개장을 써서 농촌진흥청에 한상찬 연구관이라고 그분한테 이제 그 소개장을 써서 가져가서 보니까 거기서 인삼 썩은 걸 이제 칼로 이렇게 점여가지고 일정 시간 물에 담가놨다가 그걸 이제 물을 떠서 현미경에다 놓고 보니까 투명한 실지렁이 같은 게 꼬물꼬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상찬 박사님이 이 연구 논문 외국 서적을 딱 보여주는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밝혀진 게 인삼을 썩이는 게 균에 의해서 썩는 게 아니라 인삼 썩이는 선충이 있구나. 이거를 인삼학회에 이제 처음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거를 방제 시험포를 또 만들어 가지고 뭐 미국 농약, 프랑스 농약, 일본 농약 다 들여다가 이제 방제 시험포를
예, 그 연구는 박사님들하고 4년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농약까지 어느 게 좋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한 10여 년 간 거예요. 아니 뭐 먹고 살아 그 사이에. 그러니까 형편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인삼이 안 되니까 젖소를 키워보자. 그래서 젖소를 키운다고 했는데 젖소도 제대로 여건이 안 되니까 젖소도 살 때는 360만 원씩 주고 샀는데 팔 때는 130만 원씩 받고 아이고, 팔았어요. 참, 그래서 그때 결혼 패물이랑 우리 첫애 돌반지까지 다 없어서 바닥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성공하신 분이라고 해서 초대를 했더니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셨네 보니까. 그렇죠. 예, 실패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옛날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속담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내가 했던 거 다 이렇게 안 되니 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래 돌아보니까 다시 쌀로. 그게 이제 벼농사더라고요. 쌀농사. 그런 말이 지금 하여튼 쌀에 관한 지금 이제 최고 성공을 하셨으니까 네네. 내가 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정말 비결이 뭐냐,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뭐 저희 때에는 건면성실은 바탕에 깔고 가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고 이제 생각이죠. 네. 도전 정신. 이거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후방에 살 때 벼농사하고 철원에 벼농사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 비교를 하니까 비교 우위론을 제가 처음 철원 지역에 내놓습니다. 후방 농사에 비해서 이렇다. 쌀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후방농 한 평 값이면 철원농은 4평이나 5평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시각이 완전히 부정적인 그 어렸을 때부터 쌀농사 안 짓겠다고 하던 그 부정적인 시각이 서서히 이제 그 긍정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관점을 보는 거죠 이제.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아하.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쌀농업 이거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노동만 하면 노동자고 생각을 하면 경영자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어려서부터 배움이 적기 때문에 옛날 속담에 되로 배워도 말로 써먹는 사람이 있고 말로 배워도 되로 써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건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일이 있어서 그래 나는 배운 거는 되로 배웠지만 써먹는 거는 내 말로 써먹겠다. 이제 그래서 늘 그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금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각을 이제 점진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고쳐가고 또 새로운 그 방법을 찾아내고 이게 중요한 거겠죠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부인도 고생을 그동안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할 정도가 아니죠. 네. 시집 오자마자 치마를 못 입고 살았습니다. 아하. 뭐 지금 아마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몸뺑이라고 하는 거, 몸빼. 예, 몸빼라고 하는 거 그거 바지 겸 이렇게 치마 겸 이렇게 헐렁하게 있는 그 시골에 주로 작업할 때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거의 뭐 평생을 살았다고 봐도 그러니까 이제 논밭에도 같이 뭐 농번기 때문에 재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트럭타 운전하고요. 어허. 자동차 운전은 기본이고요. 예. 오토바이 다 타고 다니고요. 예. 지금 뭐 급하면 뭐 콤바인 작업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 능력 배양이 됐습니다. 예. 뭐 하여튼 잘해 드리는 수밖에 없죠 이제 지금은. 이제는 제가 설거지도 어허.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신품종이라든가 또는 뭐 찹쌀로 도전해 본다든가 어떻게 지금 그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철원의 쌀농업이 그동안은 이제 국내에서 단일 품종으로 브랜드화 해가지고 제일 순도 높은 걸로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즘에는 쌀 소비량이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어가고 줄어들죠, 있기 줄어요. 때문에
철원 쌀도 파는 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16년치 통계를 가지고 한 해 개월 동안 그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뭐 국내에서도 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다 어느 지역이나 다 쌀 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쟁 가운데서도 살아남으려고 하면 1등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1등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지켜가느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맞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예.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쌀이 하도 많이 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뭐 콩을 심어라, 뭐 사료작물을 심어라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안의 일환으로서 그 이제 그 고향철이라고는 그 찹쌀 품종이 있습니다. 고향철. 높을 거에 향기가 아하.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찹쌀이 이제 제가 이제 도단위 쌀 연구회장하면서 강원도만의 어떤 농특산물이 될 수 있는 걸 하나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또 연구 검토가 돼가지고 그런 품종이 이제 품종화된 지가 이제 3년 차. 네. 품종된 지가 이제 3년 차 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찹쌀 중에서 제일 알이 큽니다. 알이 크다고. 예, 알이 크고요. 또 향이 대한민국 그 품종 들어와 있는 품종 중에 향이 제일 짙습니다. 향이 나고 예. 맛은 어떻습니까? 맛도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당에 있는 그 이 찹쌀 떡 전문점, 예. 분당에 있는 만나당이라고는 떡집이 있는데 거기서 써보고 대한민국 찹쌀 중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대구에 있는 도리도리 떡집이라고는 그 떡집에서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재료를 써가지고 생활의 달인까지 이제 아하. 나오는 그런 그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철원에도 떡집 한 군데에 이제 그 쌀을 대주는데 다른 찹쌀로 떡을 하면 떡이 안 팔린대요. 아하. 그 정도로 그 쌀의 찹쌀의 품질이 좋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오대쌀을 많은 면적을 100%의 오대쌀을 재배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 찹쌀을 재배해서 시중에다가 격리를 하면 생산량의 오대쌀이 줄어들기 때문에 1등의 지위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쌀 소비는 자꾸 줄어들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찹쌀은 지금 제가 보면은 그 밥은 조금 줄어들지만 그 찹쌀떡 좋아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떡집도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 정말 그 특화시켜 나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특화의 첫 단추는 끼워졌습니다. 예. 전국에서 이제 찹쌀을 그 유통하는 그 곡물 메이저가 예. 직접 계약 재배를 하자고 해서 제의가 들어와서 철원군의 4개 농협하고 이제 계약 재배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종자가 없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생산해 주질 못했고요. 아하.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만 올해는 이제 생산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2년차, 3년차 지나가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량 한 1년에 한 8,000톤 정도를 생산해내면 철원 오대쌀은 영원히 진짜 그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지금 그 군수님 또 농정과장님 뭐 이렇게 다 이 센터 소장님 석건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을 강력하게 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새는 팔로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파느냐 중요한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본인은 처음에 어렸을 때 나는 농사 짓기 싫다 해서 가출까지 하셨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자, 아들네를 불러들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제가 철원에 갈 때 예. 빈 몸으로 빈 주먹으로 단신으로 몸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예. 몸 하나 가지고 가서 1년을 혼자 자취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 필요해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해놓은 기반이 지금 철원에 간 지 40년 됐는데 예. 그 기반 조성을 해놓은 거를
저만 하고 끝내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 내외를 불러다가 데려다 놓고 설득을 해서 지금 직장 생활하는 아들을 불러내려서 지금 올해 8년 차인가요? 같이 농사를 짓고 있고 가업으로 승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네. 처음에 그럼 자 내려와서 농사 같이 짓자 이럴 때 그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선뜻 좋게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오면 어차피 이제 그 많은 면적을 다 감당해서 아무리 기계화 됐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사람이 부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힘들고요. 힘들고 그 다음에는 시골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뭐 그 어디 영화라든지 무슨 어디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예. 공간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솔직한 말씀이지 이제 시골에서 애들 교육시킨다는 것도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늘 서울 나와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업을 이어서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 생활이 노후보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농사를 하게 된 거죠. 자, 아들도 속으로 생각했을 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데 이걸 할까 말까 최종 의사 결정은 아마 아내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며느리 반응은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건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아하. 결혼하기 전에 너희들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느 시절까지만 하는 거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결국 직장 생활도 은퇴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은퇴하는 거를 조금 앞당겨서 생각을 좋게 하고 시골에서 내려와서 부모님이 하던 이 일을 가업으로 받아서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톤 터치가 되고 또 규모가 그 정도 되면 직장 생활하는 거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자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결혼 전에 이미 설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며느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느 시점 되면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아하. 각오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조금 이제 앞당겨졌을 뿐이죠. 사전에 다 포석을 그렇게 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이 쌀 한 공기의 값이 이 진짜 다른 물가에 비하면 너무 싼 게 아닌가. 뭐 커피 한 잔하고 비교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전에 그 농사를 짓는 입장, 특히 쌀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싸도 너무 싼 거죠. 지금 그 웃은 얘기 같지만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막국수 한 그릇씩 먹고요. 편육 한 접시 먹으니까 34,000원이에요. 예. 그러면 10kg짜리 하나 가지고 모자라요. 둘이 식사 한 끼 하는데 10kg짜리 쌀 하나 가지고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10kg짜리를 밥을 하면 밥이 100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100공기. 예.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한 달 먹을 물량을 한 끼에 다 먹고 말았잖아요. 그 쌀값이 얼마나 싼 겁니까? 너무 싸다. 얼마나 싼 거예요. 너무 싼 건데 참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그나마 뭐 도전적으로 정부 정책의 혜택도 받고 또 금융기관의 혜택도 봐서 규모화를 이루었지만 실제 그렇지는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소농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예. 지금 그런 농민의 어떤 그 심정, 입장을 대변해주는 뭐 정치인도 제 눈에는 안 보이고요. 예. 또 뭐 그리고 인문사회학자 교수분들도 안 계시고 또 금융공학을 하는 어떤 분들도 안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농민들의 그만한 뒷받침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근대화되고 산업화되고 뭐 이게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농업인들은 아직 그러지를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이제 좀 누가 배려하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여러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정치인이나 학자나 무슨 뭐 금융학 한 분들한테 하지 마시고 지금 끝으로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정부에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전국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하실 말씀, 그걸 좀 말씀을 끝으로 해주세요. 글쎄요, 뭐 이 농사짓는 농부한 사람이 부탁에 말씀드린다고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책적인 배려가 첫 번인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신 게 첫 번인 것 같고 또 그리고 농민들이 그나마 이제 희망, 네.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농업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노동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 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정부 정책도 활용을 하고 또 그리고 금융권도 이용을 하고 잘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교육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끊임없는 도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도전 중에는 뭐 많은 또 실패도 있으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공을 해 오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마음에 저는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농부의 마음도 중요하고, 경영인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거 농업도 경영인데, 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계속 변신을 해왔기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전국에 계신 농업인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미래의 긍정도 도전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입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잠식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시대에 농촌의 시름은 깊어가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품질에 믿을 수 있는 명품 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과 신뢰가 쌓여갈 때 소비자들도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수입 농산물보다는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건강한 지역 농산물에 보다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